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이어졌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자, 정리해보자면 북한 핵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지만 뾰족한 답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습격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얘기 가운데요. 왜 북한의 4차 핵실험 몰랐느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확인합니다.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좀 못했는데 그거를 우리의 그 대북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해명 왜 몰랐습니까? 좀 시원하게 답이 좀 됐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원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례 없이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도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명확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그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거를 명확하게 임박한 징후를 찾아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한 것을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1년 만에 기자들 앞에 질문을 직접 받아서 그런지 조금 매끄럽게 답은 좀 안 됐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4차 핵실험에 관련된 얘기 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자, 그러면 북한의 공격과 관련해서 사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할 대북 제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이제 지금 그 확성기 대북 방송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하고의 또 동맹이나 그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자, 사드는 국익에 따라 그렇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좀 뭔가 북에 달렸다.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똑부러진 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요한 안보 이슈, 예를 들어 개성공단, 사드, 뭐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대북 제재 이런 게에서는 말씀을 상당히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경우는 향후 우리가 취할 조치를 상당히 옥죄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가져다는 엄중한 그런 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읽으셨거든요. 그리고 국민한테 상황 개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과 전략 중에서 그 정책과 전략의 기조는 어떻게 바뀌겠다고 하는 방향성만은 그래도 국민한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북한 당국에 주는 메시지가 보다 더 확인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그 4차 핵실험의 이슈가 지난 3차 핵실험까지는 ICBM, 즉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을 쏘고 3차 핵실험을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이번 4차 핵실험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서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드의 배치가 지금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 지금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사드는 지상 발사형, 즉 그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특효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SLBM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이를테면 속수무책이 무용지물이다 할 정도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 즉 SLBM 발사 사출 실험을 공개를 한 이후에 있었던 4차 핵실험에 사드를 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엉뚱한 데다가 그 공격을 날리는 셈이 된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이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드 레이더가 그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인 쓰촨성 여기부터 솟아오르는 것부터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진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이제 다 말할 수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은은요, 핵 공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육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나운서를 통해 얘기했고요. 잠시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됐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회견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할 것은 많지 않았다는 걸 좀 확인한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오늘 오전 오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인가요? 오늘 오후에 북한이 무인기 띄웠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천상길 차장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대북 전단인데 무인기 지도는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저 삼척 중심으로 한 기존에 이제 날라왔던 이제 파란색 그 색깔의 백령도와 파주, 삼척 등지에서 발견됐던 이 북한의 무인기 모습. 북한은 뭐 자기들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그 중국제로부터 들여온 이 북한의 무인기들 그리고 또 그 쌍십절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그 열병식 때 등장했던 파란색의 무인기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가 맞는 것으로 이번에 또다시 무인기가 날라온 거고요. 그에 앞서서 대북 전단이 아니라 대남 전단도 우리 그 남쪽으로 살포가 돼서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됐습니다. 무더기로요. 자, 오늘 2시 10분쯤에 우리 도라 OP, 지금 이 상황은 전산이니까 상황이 없고요. 도라 OP 쪽이 이제 무인기가 서부전선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살짝 30m 나왔다 돌아갔잖아요. 불과 몇 초 남은 건데 우리 대응은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공군 레이더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날아오는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공군 레이더가 보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아까 우리 화면에 나왔던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저것은 지금 이 날개 길이가 날개의 폭이 2m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2m 가로 세로 2m가 안 되는 물체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물에 조그만 그 물고기들은 이렇게 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레이더의 파장이 저 2m가 안 되는 건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아까 봤던 저 무인기들은 그냥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인기는 우리 공군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 중에서 가장 큰 무인기가 프첼라라고 하는 무인기인데 전찰 무인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우리 MDL 즉 군사 분계선을 한 30m 넘어왔는데 그 고도는 1000피트 즉 3km 고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GP에 있는 병력이 명령을 받고 거기다가 K3 기관총으로 한 20발 정도 사격을 하고 경고 방송도 같이 했습니다. 경고 방송을 이제 하면서 사격을 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그럼 격추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격추시켜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우리 K3 기관총의 사정거리가 3km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중화기를 사용해서 하면 되지. GP에 중화기를 갖다 놓으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에서는 그런 중화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걸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북한도 그것을 알고 GP에는 기관총밖에 없으니까 3km 고도로 날아가면 어차피 못 맞춰 하고 지난번 목함지뢰 도발처럼 또는 지난번 천안함 폭침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리고 30m만 살짝 넘어왔기 때문에 침범은 침범인데 어쩔 수 없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준 그런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간을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우리 수도권까지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를 띄운 것은 북한이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상응한 대가, 뼈저리게 후회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속 응징 보복 조치들이 과연 실제로 가동시켜서 북한에게 보여줄 그런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1차적으로 확인해가지고 후속적인 도발의 수위를 조정해야겠다는 일단 우리 한국 정부 간보기 조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 신 대표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MDL을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겁니다. 정전협정 위반 사례고 그리고
무인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응 교전 수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네. 강력한 응징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무인기 침범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무인기를 통해서 도발했을 경우에 네. 대응 수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이를테면 지금 3km 고도로 날아왔는데 그것을 네. 우리 GPS 만약에 격추를 시켰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유엔사 정전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서 아마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왜? 아하. GP 내에는 비무장지대 내에는 사실 기관총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중화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몰래 이를테면 네. 정전위원회 협정을 위반하고 몰래 그런 미사일 같은 중화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게 발각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격추를 할 수가 없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격추를 못하면 비난을 받게끔 만들고 혹시 우리가 숨겨놓은 무기가 있다면 격추를 시켜버린다면 그것은 또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또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담화를 마친 직후입니다. 네. 그 담화에 대북 강경책을 천명을 하셨는데 네. 어쩔 거냐 네. 하고 이를테면 약을 올리는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계획적으로 고도도 딱 맞춰서 우리가 맞출 수 없는 3,000m로 딱 30초 넘어오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천상절차장. 그러면 이렇게 6군데 그 이른바 대남 전단이죠. 이제 비라가 날아들었는데 어떤 건지 확보가 됐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구한 거는 이렇게 좀 까만색 작은 건데요. 조그만 거네요. 작은 예.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여 있는 얘기는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 민중에 단합된 힘으로 결사 저지 파탄시키자. 이게 양면입니다. 이게 또 양면인데. 이게 작네요. 그렇습니다. 네.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온 것은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포기해라. 네. 대북 심리전 방송 제기하여 남북관계 악화시킨 박근혜 패당 미친 개 잡듯 때려잡자. 그리고 사실 전쟁 광려, 그다음에 오물들의 장송곡 연주회 이런 등등의 격한 내용들로 삐라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종북교육은 독재 옹호 교육이다. 그 다음에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당신들을 유신군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게 보내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단한방의 풍지박산, 우리 또 희생당했던 연평도 포격이나 또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당했던 그 용사들의 사진까지 저렇게 게재를 하면서 굉장히 야비한 저런 삐라를 날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방부가 군에서 그 장병들에게 정훈 교육을 합니다. 네네. 이제 대적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시상을 알리고 한 정훈 교육을 하는데 네. 그 정훈 교육을 갖다가 빗댄 것이죠. 즉 네. 국방부와 새누리당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국방부가 아마 주어와 목적가 그렇게 자기네들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유신 교육을 받고 있다. 네. 우리 젊은 장병들이 사실 유신 그러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네.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히 뭔지도 모르고 유신, 내가 지금 그런 나쁜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 전방에다가 저런 삐라를 살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뭔가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해서 생각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저걸 보고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노동신문 보니까 아주 자신만만하네요. 김정은이 빨간 배경에 사진, 큰 사진 여러 장 들어가는 보도가 됐는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눈에 띄는 게 가장 큰 위협이 자신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면서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오히려 저렇게 큰 사진과 함께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을 강조하는 걸 보면 실패한 게 아니냐. 네. 실패했던 걸 인민들이 알까봐 오히려 저렇게 신문의 일면에 갖다 싣고 네.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이게 과거에 통미봉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저는 천 차장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이번에 하여튼 북한의 이 김정은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같은 박 대통령 담화하는 날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은 참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네. 굉장히 좀 대담하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 대통령이 저는 그 국가 지도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안들은 또 장관들이 있고 네.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듣고 싶었던 거는 구체적으로 뭐 사드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의 북한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면서 정말 안보와 이런 어떤 단호한 메시지 정도만 내주셨어도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메시지를 원했었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좀 시시콜콜하게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으셨는지 네. 굉장히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미국이 이번에 미국이 몰랐다. 이렇게 네. 단정을 하신 대목들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어땠을까. 사실 네. 이거는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도 뭐 2주 전부터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국가 지도자가 그런 부분을 뭐 미국이 몰랐다 이렇게 선언하신 대목이나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무장 문제도 네. 너무 앞서서 이렇게 네.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까. 네. 그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도 됐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신감에 넘쳐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할 정도니까요. 실제로요. 김정은이 핵공격이라는 것을 입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조선중앙TV의 내용인데 아나운서의 음성이지만 김정은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미제바크 추정 세력들이 우리를 제재한다.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네, 저런 식의 이제 고강도 압박용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가졌던 다양한 생각, 뭐 여러 셈 중에 하나가 미국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어제 이 시간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재미교포죠. 김동철 씨. 근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이분이 김정은 일가랑 굉장히 독특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좀 그 관계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위화 씨라고 있는데 1937년에 김일성의 은신처를 숨겨주려고 본인이 자살을 했던 중학교 동창입니다. 김일성과. 아하. 그의 양아들인 장진 취안이 있는데 장위화의 친아들이고 김일성이 양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아들 장치 씨라고 있는데 네. 이 장치 씨와 이 김동철 씨 캐나다 쪽에 이제 한국계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사업 파트너로 이 장치 씨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고 네. 장희화 씨나 이 장진취한 씨하고도 각종 그동안에 뭐 기일마다 조화를 보내고 뭐 초대하고 뭐 이런 교류를 해오고 있었던 그런 집안인데 네. 이 김동철 씨를 북한의 공안당국에서 납치를 한 거죠. 네. 이 배경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저런 배경이 있는 김일성하고 중학교 동창 김일성을 숨기려고 자살까지 했던 사람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을 납치를 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북한 당국이 당혹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재미교포고요. 북한에 왜 갔을까? 왜 이런 억측과 오해를 받고 있는지 좀 그 관계, 그 과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까? 김동철 씨가 이제 북한 고위층이 보낸 초청장을 받고요. 지난해 9월 30일 날 나선에 갔다고 합니다. 부인도 같이 갔고요. 근데 나선에 있는 자신의 소유, 자신이 몇 년 전에 지은 두만강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위급에 줄 이제 선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안들이 북한 요원들이 들어와서 연행을 해갔다는 겁니다. 이후는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아니 그러면 이 김동철 씨는 북한에 투자도 하고 자기 돈으로 일단 북한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것 같은데 갑자기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인이 구명 운동을 하던 와중에 이런 얘기들이 소개되면서 불싸 그러면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저 사람을 납치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구나라고 지금 북한에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전혁균 차장님, 알았더라면 김동철 씨가 체포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건 다 북한은 감안하겠죠? 저는 뭐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 잘못 판단했던 아니면 김정은에게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서 저렇게 억류가 됐든 간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사전에 네. 언제든지 지금 현재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 의해서 북한을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는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것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북한이. 네. 이미 근데 풀어져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냈다. 네. 그래서 저런 김동철이라는 인물이 앞에서 얘기한 장의와 장진찬, 장차와 같은 인간적인 그런 그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네. 막무가내식으로 억류를 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네. 김동철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외교적인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서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 김동철 씨와 이런 김일성 일가의 이런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미국과 끈을 만들려면 이렇게 억류를 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장성택이도 그렇게 네. 무참히 처형하는데 네. 저 정도의 인맥을 가지고 네. 미국이라고 하는 대국을 움직이는데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렇게 본다. 그렇게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동아일보에 정리된 이런 관계라는 것도 처음 공개됐던 것이고, 김동철 씨가 사실은 굉장히 북한과 밀접한 사업을 했었다는 것도 처음 알려진 것이고,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생각, 그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북한이 이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때 우리 한국 자본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물론 이제 중국 기업들이 네. 많이 있지만은 네. 한국계 기업인들을 가장 선호하지만은 더 소환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실업 그 재미 교포들입니다. 네. 이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돈을 갖다 넣어야 서방 자본도 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교포사에서도 과거 같은 그 대북 투자를 검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네. 이번에 김동철 씨 사건을 계기로 네. 분명하게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얘기를 내놨는데 다양한 국내 정치와 해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역시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죠. 카카오톡을 통한 친구 맺기 관련된 영상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기 있으면 들어주시고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앱을 실행해 주십시오. 친구 리스트 창에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입력란에 골뱅이 뉴스 탑10을 적어야 합니다. 골뱅이 표시 꼭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 뒤 완료를 누르면 대화가 가능합니다.